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화면에서 좀 작게 보이죠? 화면 하단에 제가 조그맣게 들어가게 그렇게 편집을 하고 싶은데 아직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거 하려면 프리미어를 사용해야 될 텐데 그냥 약식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분들이 보면 되게 웃길 거예요. 별거 아닌데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쇼를 하고 있구나. 오늘은 문학에 관련된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문인데요. 일단 감정이입은 내 감정, 화자의 감정을 어떤 대상에게 이입.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보니까 저 달도 눈물을 흘린다.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 달도 미소 짓는다. 이런 거죠. 감정이입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데까지는 별로 무리가 없을 거고요. 자주 나오는 쉬운 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 안에 켜있는 저 촛불. 누구랑 이별했길래 겉으로 눈물 떨어뜨리면서 속 타들어가는 줄 모르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화자가 이별했고 화자가 눈물이 솟구치는데 슬프니까 촛불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고 내 마음 절대 없어 냇가에 앉아있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며 밤길 흘러가는구나. 물은 그냥 물일 뿐이야. 감정 없는 거고. 그런데 내가 슬프니까 물소리가 눈물소리처럼 들려. 그래서 물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게 문학인 거죠. 그리고 고려가요. 청산별곡 해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걱정 많은 나도 일어나서 운다. 물론 이게 구전되다가 문자로 정착된 장르라서 해석을 좀 여러 갈래로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문제고 어쨌든 새도 운다. 근데 나는 너보다 더 힘들다. 새랑 자기 처지가 유사한 것처럼 언급했죠. 그리고 슬픔이나 한의 정서를 담을 때 접동새, 소쩍새, 두견새, 귀촉도, 불려귀, 자규 새의 이름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고려가요 얘기한 김에 정과정이라는 작품도 언급을 할까요? 내 님이 그리워 우니 산에 있는 접동새 나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아예 내 처지, 접동새 처지 유사하게 말한 거 몇 개 더 언급할게요. 백석의 여승도 볼까요? 한 여성이 남편도 일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세상을 떠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절망적 상황에서 결국 종교로 귀의하는 내용이 담긴 시인데 거기서 그 여성이 삭발을 하는 날 산꿩도 서럽게 온 날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서러움은 여승이 되는 여인의 서러움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김소월 시 초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혼을 부르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하는 그런 소재인데요. 거기 보면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가 나오죠? 실제 많이 등장하는 예시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켠 건 아니에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 역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휘를 편안하게 받아들여 볼까요? 어떤 객관적 사물, 대상물을 상관물로 화자의 심리, 화자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는 감정이입보다 더 넓은 범주의 용어예요. 집합에서 포함 관계 표시하는 그 기호 있죠? 이렇게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거죠. 모든 객관적 상관물이 다 감정이입은 아니겠죠. 아까 감정이입은 화자 감정, 대상의 감정이 유사하다. 나도 슬프고 촛불도 슬프고 나도 울고 물도 울고 나도 울고 새도 울고 객관적 상관물은 그 개념도 포함하지만 별도로 객관적 상관물로만 지칭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했고 대표적 예시는 고대 가요인 황조가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자, 화자 지금 외로워. 짝이 없어. 근데 새 두 마리가 보여. 두 마리가 너무 다정해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저 새는 짝이 있는데 외로운 내 몸은 누구
누구와 함께 돌아가지? 내 짝은 어딨지? 자, 그러면 내 처지, 새의 처지가 같은가요? 달라요. 상반돼요. 다만 내가 그렇게 외로운 입장이라는 것이 새를 통해서도 부각이 돼. 그럴 때 내 상황이나 내 심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 새와 무관하지 않은 거죠. 상관이 있는 거죠. 객관적 상관물. 이해하시겠어요? 학년 떠나서 짚고 가야 될 내용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서 전혀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영상들을 보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연결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가사문학은 제가 아직 다루지 못했으니까 긴 구절을 풀이하는 건 아니고 가사문학의 백미인 송미인곡의 한 구절을 보면 화자가 님 계시는 곳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막 헤매다가 물가로 갔는데 물가에 아무도 없고 그냥 빈 배만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서술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빈 배의 역할이 뭐예요? 감정이입? 아니에요. 빈 배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화자가 그 물가에서 배를 바라봤을 때 쓸쓸한 정서를 유발하지 않을까요? 화자의 정서를 환기시키거나 유발하거나 이런 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아무도 없어. 텅 비어서 역시 쓸쓸한 공간인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구절이 또한 나오냐면 벽에 걸려있는 저 등불이 누굴 위하여 이렇게 방을 밝히고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에 켜있는 등불도 화자의 쓸쓸함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이 좀 잡히시나요? 정리가 좀 되세요? 일단 무생물, 자연물 이런 대상물들이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했을 때 감정이입은 파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이랑 때때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또 넓은 의미의 포괄적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아까 제가 말한 나는 외로운데 저 새 두 마리는 너무 행복해 보일 때 그럴 때는 확실히 감정이입이 아닌 객관적 상관물로만 규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질이 분명히 좋지 않을 텐데 그래도 시행착오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못 올리니까 마음이 제가 무겁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은데 다음 영상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